구조 독서법 같은 영상에 이거 마인드맵 기법이네. 당연한 거죠. 마인드맵 기법인데 그건 출발점이고 그 이후의 디테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주시고 그 디테일의 핵심은 뭐다? 사실 쓰면서 공부하면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뭔가 공부한 듯한 여러분들이 사실 만든 요약 노트는 내가 수험 기간에 책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험 기간에 책을 쓰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남들이 이걸 유형화해 놓은 것들은 내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변형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건 뭐가 된다? 실전에 가면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전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구독자가 7만 명 정도 때까지는 모든 댓글에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렸었는데 질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한 7만 명 넘어가니까 와 이게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을 써도 이제 댓글 다 못 다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들은 다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리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도 해소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댓글들하고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씩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 패턴 공부법에 있는 그 사진을 구조화해서 흐름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대목차, 중목차만 외우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 기억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가 인출이 잘 되면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들지만 인출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목차, 중목차만 외우는 거는 인풋만을 위한 공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목차, 중목차를 외우는 게 통하는 공부는 기사시험이라든지 각종 국가시험의 2차 시험 있죠. 서술형 시험에서 소위 약술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사실상 답안에 있는 그 목차, 그 다음에 그 목차로부터 직접적인 키워드. 키워드는 목차 뒤에 물음표를 쳐보면 나오는 게 바로 키워드거든요. 그 정도를 외우면 해소가 되지만 만약에 객관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대목차, 중목차를 외우신다고 한다면은 인풋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공부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 공부의 범위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이것이 결국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렐러번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님 올인원 패키지 구매 후 드림클래스 강의 구매하신 분인가 보네요. 강의마다 제가 요약해서 마인드맵으로 하고 싶은데 어떠냐? 만약에 요약 노트를 구매하면 따로 구조하면서 읽고 외우는 게 좋은가?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데 첫째, 마인드맵 자체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마인드맵 형식의 사고방식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화 독서법이라는 건 마인드맵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런 활자를 쓰기 시작한 게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서 5,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야, 변호사님 5,000년이면 꽤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 DNA화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우리가 활자라는 걸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려면 한 10살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80세가 이제 평균 수명인데 그중에 8분의 1의 시간을 활자를 습득하는데 써야만 그게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닌가 내 인생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몸의 기관이라든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각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7만 년 정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동물이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관념, 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된 게 7만 년 정도 전에 인지혁명 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 사고 방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든 아니면 시각화해서 보든 이미지를 통해 기억하는 게 훨씬 활자보다는 오래됐고 익숙한 방식입니다.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심리학에서 그런 방식을 이제 응용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마인드맵은 순서나 체계가 별로 없어요. 상하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 나간 형식이거나 마인드 스토밍의 방식으로 그냥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인드맵 방식은 너무 기본이고 근데 그것은 거기서 다시 한번 재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서라든지 번호를 매기지 않으면 내 지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또 마인드맵을 하려고 보면 이미 마인드맵이 돼 있습니다. 뭔가요? 책의 목차예요. 그래서 책의 목차의 구성 원리, 책의 저자가 왜 이런 순서로 책을 썼는지 그 순서를 자꾸 바꿔보고 재조합해보고 편집해보고 해체해보고 분해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라보레이션,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런 작용들이 머리에 일어나고 실제 뉴런들이 이렇게 막 서로 붙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언제만 그럴까요? 눈으로 발랐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기존의 내 생각에 비춰보면 이게 목차가 1번이 아니고 3번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자꾸 질문하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질문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순전한 형태의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상하다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률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물어볼 때는 책을 읽어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법률행위라는 걸 봤을 때 법률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법이고 행위라는 건 행동인데 그럼 법적 행동이냐? 이게 왜 법률행위냐? 이런 식의 질문은 아주 타당하고 좋은 질문이죠. 이때부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와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고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마인드맵 형태로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꾸 막 구조 독서법 같은 영상에 이거 마인드맵 기법이네. 당연한 거죠. 마인드맵 기법인데 그건 출발점이고 그 이후의 디테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주시고 그 디테일의 핵심은 뭐다? 기존의 나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 시각적 이미지를 순서를 맞춰서 재조합하는 것.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요약 노트를 구매하면 따로 구조화해서 읽고 외우는 게 좋을까? 요약 노트는 약간 인출을 해보는 복습 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강의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인풋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지. 이걸 다시 구조화해서 외우고 하는 건 크게 도움되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감사합니다. 이제 책 안 쓰시나요? 올해는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아직 못 드렸고 올해는 공부의 전체적인 공부법의 역사에 대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42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부터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시대순으로 다 다루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 얼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제가 좋은 책으로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수만 칠 수 있는 국가직 시험이라 강의도 없고 기출문제, 시중에 문제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각종 카페에 보시면 일단 복기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복기본이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보를 취사하셔서 이 정도 수준이나 이 정도 형식의 이 정도 내용의 문제가 불완전하지만 나오는구나 좀 봐두세요. 근데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나마 강사님들의 예상 문제나 사설 문제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게 무조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야 확률이 높아져요. 만약에 그것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복기본이랑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중의 기본서 내지는 기본서가 없다면 그 시험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 서적이나 일반 서적들을 모아서 소위 구조화 독서법이라는 걸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기본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때는 TO가 적은 시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 시험에서 그래도 이 범위에서 나온다고 지정해준 책들을 아주 정석적인 구조화 독서법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통째로 외우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출제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이때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과목인지 알아?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그 과목의 해외의 출제 문제들을 한번 찾아봐 주라고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비춰서 너가 이 정도 내가 복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 줄래? 그러면은 문제를 잘 만들어줘요. 주의사항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달라면 날림으로 만들기 때문에 귀찮아도 한 문제씩. 이때 방식은요 여러 창을 띄워요. 동시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면은 이 제너레이트를 시키면은 이것들이 모두 이제 나루토가 분실수 썼다가 이제 분실수 풀면 모든 기억이 저장되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모두 HWP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거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너의 방식으로 내가 정리해봤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보면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고 집적시키고 학습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험이 예를 들어 70분에 40문제 푸는 거야. 여기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줘. 내지는 편집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습을 미리 해가면 미리 책을 읽는 건데 책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예습을 못하겠다. 근데 강의를 거친 순간 이해가 되니까 복습하면 쉽다. 예습은 어떻게 보면 강의 보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하는 셈인데 독학할 때 책이 이해가 안 돼서 강의를 듣는 건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딜레마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은 수업이라는 것과 강의라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걸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때 설명을 환상적으로 잘해서 이해를 시켜준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이걸 먼저 이해해 간다면 이건 낭비하는 거예요. 이때는 예습을 어느 정도까지 해가면 될까요? 책의 형상 정도를 캐치하고 몇 가지 정도를 배우는구나. 이건 내용과 관계없죠. 그래서 목차의 개수를 세워 간다든지 아니면 AI한테 시켜가지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목차를 쉽게 연결해서 설명해 줘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AI 굉장히 우리가 꼼수 쓸 때 대학의 레포트를 대신 써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할 때는 잘 쓰시는데 유독 공부할 때는 이걸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일단 강사들이 신기출이 많다,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강사는 걸으면 될까요?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질문이고 답변 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많은 분들께서 시험 출제자를 탓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경량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신의 기존 기출 문제집이나 문제집 또는 기본서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기출 문제를 그대로 넣으세요. 신경향이라고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수험이 끝난 직후에는 신경향이었지만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경향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그 자체적인 분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거르라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수험생으로서 현명하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강사님께서 그러면 솔직히 내가 잘못 가르쳤어. 니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제 3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수험생도 내가 정말로 공격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철옹성 같이 내가 제도의 탓을 해버리면 내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수험생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왜 계속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시험을 못 친 후에 출제자를 탓을 할까? 이번 역대 최악이었다 그럴까? 왜 이번에는 문제를 잘못 냈다고 얘기할까? 분석을 해봤어요.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였냐면 출제자를 탓하면 나의 합격률만 떨어진다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저희 사법시험 칠 때 사법시험 2차 문제 중에 어떤 분들이 뭐 몇 회 사법시험은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잘못 냈고 그래서 소위 사시오적이다 막 뭐 일사오적처럼 막 그렇게 이름 붙인 수험생도 있고 어떤 때 누가 일부러 수험생을 떨어뜨리려고 문제 이렇게 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출제자가 그 정도로 비정상적 마인드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인가? 합리적인 생각 아니라고 봤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는 두 가지 행동 루트가 있겠죠. 첫째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수험 생활은 끝납니다. 왜? 그때부터 나는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그런 액션까지 취하지 않는데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공부만 안 되고 내 멘탈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뭔가요? 지나가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시험에서 그나마도 확률이 높은 예상, 찍기, 추론을 하겠다고 공부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제가 생각할 때 99.999%의 수험생이 이렇게 아마 행동을 취할 것 같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도는 어떤 이런 정보들 내지는 의혹들 야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라든지 다음에 이렇게 나올까? 이런 거 봐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그 제도적인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멘탈에 당장 7개월, 8개월, 9개월 뒤에 있을 시험에 내가 하나라도 더 맞힐 수 있는 멘탈을 건강하고 건전한 멘탈을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야 바뀌는 건지를 분별해야 우리 삶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제도 진짜 잘못 출제된 게 있다고 쳐볼게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내가 힘을 기르면서 도강양의를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힘을 길러서 나중에 팡 터뜨려야 그게 어떤 더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당장 나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도 분명히 멋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그만큼 시험의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내가 이 현재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트로이 목마처럼 나중에 출제위원급 사람이 된다든지 출제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야, 이 문제는 좀 잘못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저는 방향성 설정하는 것도 나름의 방식이지 않을까. 근데 수험생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눈앞에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요소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루트도 있고 이건 물론 저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문제 제기라는 의식을 조금 더 격렬하게 갖고 지금 행동에 옮길지 아니면 나중에 할지 시기의 차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잘못 출제가 됐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법관료 공부를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했는데 회동 눈알 말고 뇌로 하는 법 영상. 그렇다면 처음에 공부하면서 천천히 읽을 때는 쓰면서 외우려 하기보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사실 쓰면서 공부하면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뭔가 공부한 듯한 사실 공부가 왜 힘드냐면은 성과물, 성취물이 안 보여요. 내가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거나 그 전에 기껏해야 막 10번 정도 과목별로 치는 모의고사의 그 10번에
심지어 대부분의 점수는 처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오래 하거나 제대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럼 결국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인출이 잘 되는지 하는 자체 평가 내지는 직접 쓰면서 공부했을 때 결과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꾸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거나 나만의 요약서를 만들거나 나만의 어떤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만든 요약 노트는 내가 수험 기간에 책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험 기간에 책을 쓰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들을 오히려 편집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편집의 방식이 밑줄이라든지 표시 정도가 되겠죠. 그게 훨씬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면서 천천히 읽을 때도 쓰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머리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들을 들여주시고, 이 머리를 통해 공부하는 것은 기존의 나의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분해해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내가 바꿔보고 그 속에서 진짜 의미가 뭔지,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썼는지를 생각해 주셔야만 장기 기억으로 가고 눈알이 활자 위를 스치는 상태가 안 된다. 양창수 대법관님의 표현인데 그대로 옮겨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출문제집 중에서 문제에 파생된 것들 아주 자세히 다뤄놓은 기출문제집으로만 해도 공부 중입니다. 기출외책을 또 봐야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공부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어떤 뭐랄까 위험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걸 미리 좀 적응을 해봤는지, 예측을 해봤는지, 연습을 해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의 시험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쭉 펼쳐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오른손을 날릴지 왼손을 날릴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내가 실전에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두드려 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몇 스텝 오면은 왼손을 내민다, 오른손이 내민다. 근데 여기서 변형이 있을 수 있겠다. 어퍼컷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유형 속에서 어떤 하나의 다른 새로운 하부 유형으로 나갈 때는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남들이 이걸 유형화해 놓은 것들은 내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변형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건 뭐가 된다? 실전에 가면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전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찍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그대로, 찍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로 나눠진 친절한 문제집보다는 불친절해도 나의 사고를 단련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훨씬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기출을 더 늘리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고 기본서라는 걸 통해서 내가 출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한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달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화 독서법 한 후에 이걸 하라는 말씀인 거죠. 단권화 기출 분석. 정확히는 구조화 독서법, 이제 제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트리밍 단계가, 마지막이냐, 트리밍 단계가 두 개로 나뉘어요. 트리밍이라는 것이 원래 그 정원사들이 정원을 다듬을 때 깎아내는 게 트리밍입니다. 제가 책의 지식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게 트리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건데, 일단은 기본서 자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 이해랑 관련 없지만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밍의 첫 번째 작업은 책 자체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트리밍은 뭐냐면 기출 문제 중에 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기본서랑 교집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작업이고, 이게 바로 단권화라는 작업입니다. 사고에서 내가 코뿔소라는 걸 봤을 때 얘는 회색 동물이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문제집을 보니까 해설에 뿔이 두 개인 동물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코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겠죠. 회색인데 뿔이 두 개인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하나의 정보가 탄생하겠죠. 나머지 불필요한 정보들은 날아가고, 정확히는 불필요한 사고 과정이 날아가겠죠. 이거 평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의 면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바로 단권화고, 이게 사고의 단권화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트리밍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화 독서법을 한 후에 단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 독서법의 과정 중에 바로 이런 단권화가 있다. 내 사고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꼭 있어야만 공부가 완성된다. 어느 정도 시험일 때,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 이상의 시험들, 국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랑 문제를 자꾸 매칭시키는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공부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약된 표는 형광펜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요약된 표는 형광펜으로 정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약된 표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체계성이 있는 지식들을 체계가 없는 표로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2차원적인 걸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표는 다시 한번 문장의 형태로 환원해서 머릿속으로 저장하고 내가 표를 그리지 않아도 똑같이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돼야 외워져요. 그냥 형광펜 칠하는 걸로만으로는 눈으로 자꾸 반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계속 까먹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다른 표가 나오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을 설명드리면 표를 외울 때는 그것이 문장의 형태로 머리에 저장이 되는지, 그다음 표에 굳이 말하자면 섹션별로 나눠서 외워지는지, 그리고 그 섹션별로 내가 처음에 한두 개 정도 항목을 떠올리면 나머지가 전체가 다 그려지는지, 이런 형태로 인출하고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바탕으로 경찰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화이팅! 올 6월부터 공부해서 2차 시험 150, 250 나왔고 학원 모의고사 190, 250 나왔습니다. 항상 기출 먼저 풀고 기본서 읽고 있는데 기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이 정도 상황에 계신 수험생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풀고 나서 기본서를 읽을 때 해설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해설에. 그러면서 해설 중에서도 기본서에 보면 예를 들어 5가지 항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중에 기출 해설에 나와 있는 게 2가지 항목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도 혹시 이 기출처럼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나오지 않은 파트를 좀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출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럴싸하게 머리로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내보는 거죠. 주의사항은 근데 이거는 어떤 챕터나 단락 내에서 그럴 때만 하는 거고 아예 아무것도 출제 안 된 단락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된 단락에서 갑자기 출제가 되면 누구나 다 틀리겠죠. 아닌데 변호사님 누군가 맞히던데요. 그 사람은 그거 맞히고 나머지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춰서 그냥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경우 다 우리의 경쟁자는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모두 맞히고 자주 나오는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를 기본서를 통해서 자꾸 사고를 확장시키고 머릿속에 출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리 연습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